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Here at Asian Boss, we're dedicated to bringing you the most authentic and unfiltered insights from Asia, and the interview you're about to watch is a prime example. JMS is arguably South Korea's most notorious cult, and there's a man who's been battling against it for nearly 30 years. You might recognize him from the Netflix documentary In the Name of God. We sat down with him for a conversation so intense and revealing that we couldn't upload the whole conversation on platforms like YouTube due to concerns over content sensitivity and platform algorithms. For example, how did the JMS founder recruit and brainwash over 10,000 women? We just can't say anything here. If you haven't already, I encourage you to watch my message video for more context. To see the full, uncensored conversation, check out our membership section at asianboss.io. We'll link it in the description. Without further ado, let's dive in.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한국의 단국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젊은 시절에 알게 된 사이비 종교 집단 JMS하고 싸우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투쟁을 해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싸운 건 96년이니까 한 20 몇 년 되네, 27년 정도 되나요? 그 한국의 사이비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 평균 지식도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이제 교육도 잘 받고 했는데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느끼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머리 좋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 그 교회에 가서 교리를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에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리는 없다라는 그런 교만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개조해 가면서 그 집단에 적응해 가는 과정, 그게 본인이 옳다라는 교만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해도 내가 틀렸을 리는 없다. 그래서 계속 맹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잘해준다든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인들이 방송에서 보고 느끼는 이상한 점, 이런 건 전부 다 숨기죠. 처음에는 일반 교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리고 처음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세상에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느낄 정도로 친밀감을 느끼게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 하루 24시간을 다 챙겨주다시피 그렇게 아주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그 상대방의 사회성, 사회관계를 계속 단절시키는 과정이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JSM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느 교회를, 원래 다니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는데 학교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교회를 가고, 서울로 안 올라가게 되면은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대전에서 이제 교회를 정하자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고 어떤 교회를 갈까 하던 중에 친구 녀석 한 명이 자기가 새로운 교회를 최근에 가게 됐는데 괜찮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믿고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교회로 생각하고 갔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좀 알아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였다라는 걸 알게 됐고, 좀 더 알아다 보니까 이제 이미 제가 그 교회를 가기 10수년 전에 교주에게 성추행당한 여대생의 폭로 수기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게 돼서 여기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최근에 이 넷플릭스 시리즈가 나와서,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 다큐가 나간 다음에 어떤 그런 무슨 주변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다큐가 처음에 나가고 이제 제가 방송이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좀 생활이 조금은 불편했죠. 이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JMS 안에 있을 때 저를 아주 나쁜 놈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별명이 뭐라 그러셨죠? 저는 뭐 왕사탄에 마귀에 뭐 별명이 그거였었죠. 예. 그렇게 막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나요? 과거에는 많았죠. 뭐 또 실제로 제가 뭐 자동차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카센터를 가게 되면은 그 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펑크가 난 그 원인을 보여주는데 이런 뭉툭한 쇠붙이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누군가 바퀴에다가 박아 넣은 거다. 이거 봐라. 이게 어떻게 자동차 바퀴 그냥 박힐 수가 있냐. 일부러 박아 넣은 거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제 바퀴에서 연기가 납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려서 차를 봤더니 바퀴에서 연기가 나고.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러 가봤더니 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브레이크 패드에다가 오일을 발라놨다. 그 오일이 탄 거다. 브레이크 패드에다가 도대체 누가 오일을 발라놓겠냐.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이제 브레이크를 고장나서 교통사고로 죽어라라는 의미에서 제 자동차에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로 그 사람들에게 제 위치가 노출될 장소에 가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가 아니면은 그 렌터카를 이용을 하던가 그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이 한국 사회나 아니면 그게 해외 뭐 신도들 다 합칠 수도 있고 이 전체 이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는 그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국내와 해외를 합쳐서 신도가 15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도 수가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10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많아야 2만에서 3만 명 정도?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좀 그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대한민국의 전직 검찰총장이 정명석을 만나서 JMS 교단의 본부인 월명동에서 정명석과 아주 반갑게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제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뭐 변호사 개업 후에 사람을 만나는 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놀라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정명석과 JMS 관련 사건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종결된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게 과거에 그 사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이유로 묻혀버렸을 때 그 사건이 묻혀버린 이유가 그 검찰총장 때문이 아닌가. 전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그 개인의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끼신다거나 특히 이제 이렇게 넷플릭스가 또 되고 나서 그런 거는 요즘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넷플릭스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직접적인 신변의 위협 같은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싸우실 때 그때는 예전에는 뭐 쇠파이프 테러도 있었고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사무실 문 열자마자 바로 그냥 폭행이 시작되니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네가 김도영이지 하면서 폭행을 시작하면은 정신 없습니다 그때. 그런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거를 다 부담을 하고 계신 거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걸 좀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도와준다라기보다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의 목소리만큼 더 센 게 없으니까. 예. 그럼 현재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피해자만 몇 명 정도가,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에서는 잠깐 몇 명 정도 나왔잖아요. 또 이제 좀 그런 신분을 좀 더 보호하면서. 정명석이 출소 후에 교도소에 나온 후에 성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명석에게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피해자 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는 그렇게 혼자서 법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함께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용기를 냈고 또 부모님들도 다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첫 인상이 어땠나요? 첫 인상이, 제가 이날 5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인상 더러운 인간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정명석이 95년 여름에 제가 있는 학교로 여름방학에 이제 강연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게 됐는데, 조그마한 강의실이었는데 정명석이 설교를 앞시고 짓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거의 뭐 속이 느글거려서 토할 뻔했어요. 좀 체형이 그래도 그 키가 어느 정도? 거의 체형이 저랑 비슷합니다. 네. 170 좀 못 되는 정도. 네. 근데 그 인상이 너무나 더러웠고, 어떤 분은 저에게 영적인 무언가를 본 거다, 김도영 씨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명석이 말하는 모습과 짓거리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역겨웠어요. 그게 마치 뭐 수십 마리 뱀이 정명석을 휘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떻게 그렇게 그 집단이 빨리 확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걔네들의 교리가 젊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고, 한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포섭을 하니까. 어떻게 포섭을 해요, 그런 걸? 클럽 활동도 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몽땅 다 합니다. 특히 예쁜 여자를 전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학교 앞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키 크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접근을 하는 거죠. 남자가 접근하면은 경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간부들이 가서 접근을 합니다. 키 크고 예쁜 여자들. 방법도 너무나 다양해요. 너 키 크고 예쁜데 혹시 연예계 생활 해보고 싶지 않냐? 모델 활동 해보지 않겠냐? 우리는 무료로 모델 강습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서 자기 학원에 오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다음에는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지냈는데 너도 같이 성경 공부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교육을 시키면서 서서히 자기 단체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뭐 90년대는 요즘같이 무슨 뭐 SNS가 활동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이걸 뭐 팩트 체킹, 뭐 레퍼런스 체크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커갈 수 있었던 거죠, 걔네들이. 그리고 그걸로 문제 제기한 사람은 납치, 폭행하고, 또는 그 피해자를 오히려 원래부터 남자 관계가 문란했다는 등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거죠. 반대로 그게 이제는 요즘 세상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도 피해자들 계속 비난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직접 인터뷰했던 메이플도 비난을 해대고, 녹음 파일이 가짜라는 둥, 조작이라는 둥, 온갖 그 하여튼 흑색 선전 비난을 하고 있죠, 지금 피해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떤 해외에 한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물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해외 언론이라고 칠 수 있고, 넷플릭스 같이 그냥 솔직하게 이거를 까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을 안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입막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사회에 워낙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메이플과 에이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 두 외국인 여성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명의 외국인 여성의 용기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의 이 악랄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가 이만큼 알려질 수도 없었을 거고, 지금 저 집단이 저렇게 위기에 처할 수도 없었습니다.